자,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최장 심리를 거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결론이 전해드린 대로 오늘 오전 11시에 나옵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렸을지 다양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진기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한 5시간 정도가 지나면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이제 재판부가 평일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선고 직전까지도 좀 문구를 가득 다듬는 작업이 이어질까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시에도 재판관들이 막판까지 이제 이런 어떤 결정문의 문구를 다듬고 세부 내용을 좀 조율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윤 대통령의 선고 이제 결정문 역시도 오늘 오전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평결 절차가 이제 선고일자가 발표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라고 보는 이런 관측이 우세했었거든요. 이미 좀 평결이라고 하는 건 뭐 재판관들이 각자의 인용, 기각, 각하 이런 의견을 밝혀서 최종적으로 주문이 결정이 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큰 결론은 이미 나왔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오늘 선고 시간이 또 11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좀 상대적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는 만큼 또 굉장히 또 중요한 선고인 만큼 재판관들이 막판까지 이런 결정문의 문구들을 좀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절차를 가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뭐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인단이 어제 이제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번 선고 기일에는 출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잡이 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관계자가 확인을 한 결과 오늘 이제 청구인 측에서는 정청래 소추위원장과 이제 17명의 대리인이 출석을 할 예정이고 또 피청구인 측 그러니까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리인 12명이 출석을 해서 선고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좀 경찰력도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이제 진공 상태도 이제 헌재 150m 반경 안에서 이제 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이러한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 헌재가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했다가 이제 일부 좀 수용하는 쪽으로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좀 변경을 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은 선고이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좀 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기자들이 이 헌법재판 특히 또 이런 어떤 선고나 중요한 이제 심판 등이 있으면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보통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랬는데 윤 대통령 탄핵 사건 변론이 본격화하면서 이 출근길 취재가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고일까지도 이 조치가 원래는 유효한 것으로 결정이 됐었었는데 안전 문제를 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제 기자단 차원에서도 좀 국민 알 권리를 좀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강한 요청이 좀 있기도 했고요.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헌재가 지정한 제한적인 포토라인 내에서 또 이제 질의응답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촬영, 영상 촬영과 사진 촬영 등 이렇게 출근길의 재판관들의 표정들을 좀 담는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 그 이정미 당시 권한대행이 또 이렇게 헤어롤 머리에 꽂고 또 예. 출근했던 장면들을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만큼 오늘 재판관들도 굉장히 이런 역사적인 판결을 앞두고 또 긴장감과 또 막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11시부터 시작될 탄핵 심판 선고 절차 한번 짚어볼까요? 네, 11시가 되면 우선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이제 재판관들에게 이제 11시가 됐다 이렇게 예. 시간을 알려주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입장을 해서 착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청객까지 이제 순서대로 이제 착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제 선고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고 기일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은 과연 주문 낭독을 먼저 할 것이냐 아니면 선고 이유와 요지를 먼저 말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요. 예. 요건 이제 오늘 선고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이게 헌법재판소 내부 지침인 헌법재판 실무 제요에 따르면 만장일치 결론을 이뤘을 때는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걸로 되어 있고 예. 아니면 좀 의견이 갈렸다.
갈린 결론이 도출이 됐다 그러면 주문을 먼저 읽는 걸로 되어 있는데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재판관들의 재량 사항이고 또 이제 헌법재판소 관계자 말에 따르면 또 앞서 있었던 선고 중에서 정당해산 심판 같은 경우에도 의견이 갈렸는데도 주문을 좀 마지막에 읽었던 선례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재판 과정을 좀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주문 낭독이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면 윤 대통령의 거취는 그때 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뭐 주문이 인용이 된다라는 걸로 나오게 되면 그 즉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기각각하 이제 주문이 읽히게 되면 그때부터 바로 이제 대통령직에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뭐 인용이 된다 그러면 뭐 주문을 읽고 그리고 나서 뭐 재판관들의 뭐 일부 별개 뭐 보충 의견이나 뭐 별개 의견 등이 뭐 소개가 되는 이런 절차도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번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에 최장 수기 기간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정문도 낭독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정문을 좀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오래 걸렸다에 대한 설명도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결정문 앞선 이제 대통령들의 탄핵 선고의 결정문들도 보게 되면 각 재판부가 이런 쟁점들, 그러니까 이 탄핵 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뭐 그동안 변론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고 또 어떠한 증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실관계를 파악했고 여기서 위헌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으며 그래서 그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게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 위반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풀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지금 결정문에는 담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결정문과 별개로 이제 이런 어떤 주문 낭독을 하기 위한 원고가 또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때도 이정미 권한대행이 이제 모두 발언 형식을 통해서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 탄핵 선고에 임했던 각오 그리고 자세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했던 부분들을 또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제 문대행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수기가 이렇게 길었던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건 역시도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이따 이제 선고를 봐야 이제 뭐 결정문을 보고 또 이제 선고 내용을 봐야지 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 탄핵 사유 중에서 하나라도 위헌이나 위법으로 판단이 되면 파면이 되는 건데 그렇다면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탄핵 소추 사유, 그러니까 국회 측, 청구인 측인 국회 측이 제시했던 탄핵 소추 사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계엄을 선포한 행위, 그리고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또 군경을 동원해서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 한 행위, 그리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를 운영한 행위, 이렇게 5가지 행위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계엄 선포가 실체적이고 적법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즉 쉽게 말하면 계엄 당시가 헌법에서 정하는 계엄 선포 요건인 전시와 사변에 해당하는 그러한 중대한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절차적 문제로 본다면 그 의결 조건이었던 국무회의의 그런 어떤 적법성의 여부를 좀 다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포고령 1호가 과연 이게 어디까지가 위헌이고 얼마나 위헌인지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또 변론 내내 가장 좀 뜨거운 쟁점이었던 국회 봉쇄 시도 여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계엄이라는 거를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군을 투입해서 적극적으로 국회 봉쇄를 시도했느냐, 이 부분들 그리고 선관위 장악 그리고 주요 인사 체포 시도라는 것도 얼마나 이제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그 중대성을 얼마나 판단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종합적인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헌재가 몇 대 몇에 좀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8대0 만장일치에 대한 인용이 나오거나 7대1, 6대2까지도 인용이 나오는 상황 혹은 5대3, 4대4 기각에 대한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거의 모든 변수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가능성이 다 갈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일단 8대0 만장일치 인용, 7대1, 6대2 뭐 이런 숫자들이 일단 나오는 것은 이 지금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일단 중요한데요. 우선은 인용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인용 의견이 있어야 하고요. 각하,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끝낸다라고 하는 이 각하라고 하는 결정이 나오려면 재판관 4인 이상의 각하 의견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인용 5, 뭐 기각각하 3 이렇게 나오면 아무리 이제 인용 의견이 다수 의견이라고 하더라도 재판관 6인의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단은 뭐 인원수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크게 보면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탄핵 소추 사유로 본 쟁점들에 대해서 재판부가 위헌 여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위헌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 위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었느냐 이 부분까지도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재판관들의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각하 즉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국회 이제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절차적 하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선 소추 사유에서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처음에 넣었다가 내란죄를 빼겠다 이렇게 하면서 내란죄 철회 논란이 있었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탄핵 소추 자체를 이제 국회에서 다시 이제 탄핵 소추안을 의결을 받아서 가결을 받아서 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어떤 변론 과정에서 증거로 이제 인정이 됐었던 채택이 됐었던 이런 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기록, 이제 수사기관들의 수사 기록을 이제 헌법재판소는 일단 증거로 채택을 한 상황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절차적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재판관들이 심리를 하는 과정, 변론 종결 이후에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각하 의견들을 내는 재판관들이 또 있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의견이 갈리는 게 도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뭐 7대1, 6대2, 뭐 5대3, 4대4 이런 이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이제 오늘 선고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예. 이것들이 뭐 보충 의견, 별개 의견 이렇게 해도 좀 표출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을 저희가 좀 돌이켜봤을 때 재판관들이 직접 또 질문을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질문들에 대한 정리도 좀 필요해 보이고 이 질문이 어떤 결정에 대한 가늠자가 될 수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아무래도 질문을 한다라는 건 재판관의 의견이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 또 동시에 본인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 질문에 주목을 좀 해볼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재판관들은 이런 어떤 계엄 선포를 둘러싼 이런 어떤 일련의 상황들에 대한 질문들을 좀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이런 뭐 군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었을 때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 뭐 정확히 지시를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 뭐 지시를 받은 내용이 뭐 끌어내라였냐, 뭐 그게 인원이었냐, 요원이었냐, 뭐 이런 어떤 질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받았던 지시를 받았던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확인을 하려 함으로써 뭐 과연 이제 이런 어떤 의원 체포 지시가 실제로 실존을 했는지 뭐 이런 지시를 직접적으로 이제 하다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고요. 또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국무위원 그 당시에 참석을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이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평가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제 변론 초기에 나왔던 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뭐 쪽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이 비상입법기구라는 거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뭐 계엄, 선포 요건. 그러니까 이 계엄이라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측의 주장대로 이런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또 이런 어떤 뭐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한 이러한 것으로 지금 계엄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등 전반적으로 이런 소추 사유에 기초를 해서 각 쟁점별로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언을 확인하는 이런 질문들이 좀 주를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헌재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주문을 낭독이 끝나는 순간 대통령의 직위가 박탈이 되는 건데 그럼 대통령에 대한 이런 경호나 예우 등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네, 우선 인용 결정이 나와서 파면한다라는 주문이 낭독이 되는 즉시 대통령직은 박탈이 되는 거고 그 네. 즉시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받았던 예우는 당연히 다 또 권한도 다 회수가 되는 것이고요. 또 특히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예우까지도 대부분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파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직 대통령에게는 뭐 연금이나 뭐 비서관, 사무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는데 파면된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제공이 되지 않고 기본적인 경호 정도만 이제 제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저도 이 만약에 파면 결정이 난다고 하면 관저도 즉시 퇴거할 의무가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직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이제 권한과 이제 예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신변의 변화가 있게 됩니다. 예,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형사재판도 오는 14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현재 결정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많이 줄까요? 아무래도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물론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형사재판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쓰일 수는 없습니다. 예. 별개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과 이 헌법재판소의 파면 그 재판, 그러니까 탄핵 재판이 비슷한 사실관계를 놓고 다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형사재판에 제출됐던 증거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출됐던 군 관계자들의 이런 수사 기록에 관련된 증거들이 또 대부분 비슷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놓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일단 형사재판 전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형사재판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조계의 좀 주된 관측으로 여태껏은 취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동시에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게 된다고 하면 검찰 측의 추가 기소도 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만 형사소추를 받아서 그래서 지금 내란 혐의로만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나 이제 다른 수사기관에서는 뭐 직권남용과 관련된 부분, 또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같은 부분들도 이미 수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제 인용 결정이 나서 자연인 신분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일단 석방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검찰에서 다시 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 보면 검찰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 같은 경우도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또 이런 어떤 사실상 멈춰 있는 뭐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 같은 이런 어떤 윤 대통령을 둘러싸고 계류가 되어 있는 수사들도 뭐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인용이 된다면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 또 인용이 된다면 곧바로 조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 건데 60일 이내 아마 6월 초에 조기 대선 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인용이 결정이 되면 대통령이 파면이 되고 60일 내에 조기 대선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예. 그 60일을 딱 계산해 봤을 때 날짜가 6월 3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60일을 꽉 채울 경우에는 6월 3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2017년 3월 10일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그로부터 60일 후인 같은 해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거든요. 예. 아무래도 중간에 뭐 후보들 뭐 경선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기에 6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 인용 결정이 나서 이제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 이 60일을 꽉 채울 가능성이 좀 현재로서는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선거 운동이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이 되고 후보 등록 기간은 그해보다 앞선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후보 등록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자, 인용이 됐을 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왔을 때 상황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당시의 상황을 봤을 때는 곧바로 이제 청와대로 출근해서 국정 현안을 보고 받았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뭐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윤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담화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입장 발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내용도 대통령실 참모들로부터 이제 이런
선고 후에는 이런 결과에 따른 입장을 또 직접 밝힐 것으로 지금 일단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관저에서 입장문에 담길 문구들을 직접 작성하거나 수정 또는 뭐 최종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기각각하가 나와도 어느 정도 입장 발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입장 발표에 대한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이런 뭐 국민 화합, 지금 굉장히 국론 분열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민 화합에 대한 메시지, 여기에 탄핵 심판 최종 변론 때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임기제 단축 개헌이라든지 뭐 책임 총리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가 담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례처럼 또 대통령실로 바로 출근을 해서 업무에 복귀를 해서 현안 보고들을 받고 또 지금 굉장히 멈춰 있는 뭐 여지껏 주재하지 못했던 국무회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주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이 나오든 굉장히 전국에 좀 큰 파장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민주노총 입장을 보니까 탄핵 기각 시 7일부터 다음 주부터 바로 또 총파업을 예고했네요. 네, 아무래도 기각 각하가 돼서 대통령직 복귀가 될 경우에는 이런 민주노총에서 그런 뭐 집회들도 당연히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야권에서도 그렇게 될 경우에는 좀 끝까지 투쟁을 하고 또 하야를 또 끌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총력전에 나설 것이다. 이제 이런 계획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용이 되든 기각각하가 되든 좀 굉장히 당분간은 좀 전국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각각하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내고 또 어떻게 이제 국정 혼란을 수습을 해 나가는지, 특히 지금 또 어저께부터 굉장히 좀 뉴스를 도배를 하고 있죠. 또 미국발 통상 압박이 또 굉장히 심각하게 들어오는 상황이어서 지금 대내외 악재가 좀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좀 어떤 부분들을 좀 선결 과제로 두고 국정을 풀어 나갈지도 만약 이제 기각 각하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탄핵 심판 선고 정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에 헌재 일반인 방청 신청이 마감이 되기도 했는데 경쟁률이 배정된 20석에 96,370명이 지원을 했고요. 경쟁률 4,818.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국민적인 관심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는 방청 경쟁률이 20대 1이었고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769대 1이었거든요. 769대 1일 때도 좀 높은 경쟁률이다 했었는데 지금은 4,818.5대 1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역대 대통령 탄핵 선고를 훨씬 뛰어넘는 경쟁률을 놓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여지고요. 뭐 이렇게 신청이 마감이 되고 당첨된 20명의 방청객에게는 개별 통지가 일단은 간 상황입니다. 네. 오늘 아마 헌재로 들어와서 검문 검색을 받고 이 역사적인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튼 국민적인 관심이 그만큼 굉장히 쏠려 있는 선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관심도가 높은 만큼 헌재에 대한 경비도 굉장히 삼엄한 상황입니다. 일단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헌재 주변으로 이제 150m가 진공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좀 혼잡 상황이나 안전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도 굉장히 좀 총 대응에 나서겠다. 그리고 또 이런 질서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일단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0시를 기해서 전국에 가포 비상이 발령된 상태고요. 그래서 경비 태세를 굉장히 좀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가포 비상이라는 거는 가용 경찰 인력을 100%를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국에서 210개 기동대 약 14,000명을 서울에 배치를 해서 집회 관련 대응에 나서고 또 경찰 특공대 30여 명을 헌재 주변에 배치를 해서 이런 드론 공격 등에도 대비를 한다라는 그런 방침입니다. 또 안국역의 경우에는 원래 오늘부터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전면 폐쇄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 이 조치를 좀 앞당겨서 어제 오후 4시부터 이미 이 조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와 함께
함께 경찰은 또 인파가 몰릴 수 있는 종로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 예방 강화 구역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순찰과 안전 조치를 좀 강화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험용품 같은 것들에 대해서 검문 검색을 좀 강화하고 또 순찰자의 소화 장비 같은 거를 싣고 다니면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이런 시위대의 극단적인 행동이 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도 좀 만반의 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오늘 정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 4시간 반 정도 남았습니다. 11시부터 시작될 탄핵 심판 선고 절차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시가 되면은 이제 직원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11시가 됐다 이렇게 시간을 공지를 하고 그렇게 되면 재판관들이 입장을 해서 착석을 하고 문영배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내 문구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선고 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예. 물론 주문을 먼저 낭독을 할 수도 있고 선고 이유와 요지를 먼저 낭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재판의 그 재판관들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따 재판 과정에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어떤 뭐 낭독이 끝나고 나게 되면 뭐 주문이 이제 낭독이 되게 되고 이 주문 낭독 즉시 만약에 인용이 되게 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이 주문을 읽는 즉시 그 효력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잃게 되는 거고요. 기각 또는 각하의 주문이 읽히게 되면 그 즉시 대통령직으로 바로 복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 당록 이후에 만약에 뭐 재판관들의 의견이 갈렸다라고 하면 소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직접 본인이 본인의 의견을 설명을 하는 순서를 가지게 되고 만약 만장일치 의견이었다라고 하더라도 뭐 보충 의견 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권한대행이 이제 주문을 읽고 난 이후에 이런 보충 의견들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선고 절차는 마쳐지게 됩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탄핵 소추 사유 5가지 쟁점으로 좀 크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군과 경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를 하려 한 행위, 그리고 계엄군을 투입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압수수색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 한 행위, 그리고 정치인과 법조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행위 이렇게 크게 5가지 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쟁점을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헌법에서 계엄 선포 요건으로 명시해놓은 전시 사변에 대한 그런 어떤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또 그리고 포고령의 내용이 위헌적인 내용이 얼마나 위헌이었는지, 그리고 또 국회 봉쇄 시도에 대한 뭐 여러 사실관계들, 뭐 군 관계자들의 증언, 뭐 수사 기록, 뭐 이런 것들의 증거와 증언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던 내용들을 과연 헌재가 얼마만큼 사실로 받아들이고 위헌 여부를 판단을 할지,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요. 또 이런 정치인과 법조인의 체포 시도가 실제로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과연 이게 위헌인지 위법인지, 그리고 또 위헌 위법이라면 그것이 대통령직을 거둘 정도의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쟁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오늘 11시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진기훈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